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소개할 자격증은 바로 인베디드 기사입니다. 그 인베디드 기사하면 우리가 인베디드, 내장된, 뭔가 내장된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인베디드인데, 예, 인베디드와 관련된 이 자격증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정보 처리나 이런 자격증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베디드 기사 자격증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격증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기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인베디드 기사, 자격증명은 인베디드 기사이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인베디드,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엔지니어, 이러한 어떤 영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기관은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그래서 우리가 정보처리 시험을 보는 국가 이 동일한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화,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우리가 운영체계 부트를 위한 부트로드라든가 펌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운영체계, 그리고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어떤 구현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보는 이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넷이죠. 이 큐넷이라는 사이트를 가게 되면 이 인베디드 기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올해도 일단 우리가 한 번 시험이 남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면 일단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자격 조건으로는 우리가 이제 관련 학과, 유사학과와 관련된 분야인데 우리가 전산이나 전기라든가 이러한 전자라든가 이러한 관련 학과라든가 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일단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 소지자는 일단 동일 분야의 기사, 아니 산업기사, 실무, 그 다음에 기능사, 실무 3년 정도,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졸업자, 그러니까 4학년제 졸업자라든가 학무 3년 졸업자, 그 다음에 실무 1년이라든가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정보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대학교만 다니면,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반면에 인베디드 기사는 우리가 전산, 전자, 전기 쪽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 자격증이 우리가 어떤 유망한 자격증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가 있고요. 일단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4과목을 봅니다. 4과목인데 이 한 과목당 20문항이기 때문에 총 80문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시간이기 때문에 4, 3, 12 우리가 2시간은 시험을 보는데 뭐 평균 60점, 꽈락 40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에 일단 40점 이상, 평균 2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보면 일단 인베디드 하드웨어, 우리가 인베디드 하드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두이노를 가지고 또 인베디드를 배우는데 이런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펌웨어라던가 아니면 인베디드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인베디드 기사 실무인데 필답형으로 약 20문제 정도 나오고요. 2시간 30분을 보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면 일단 뭐 2016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기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는 뭐 21%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필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실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반적인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 시험 준비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하는 직무는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인베디드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설계, 응용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 그 다음 운영체계를 우리가 이식하거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구현, 어떤 테스트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베디드 기사를 따게 되면 어떤 인베디드와 관련된 하드웨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것들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베디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베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장된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인베디드 플랫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러한 쪽에 우리가 이 인베디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이러한 쪽에 이러한 우리가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과목이 바로 인베디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하드웨어는 마찬가지로 20개 문항인데, 20개 문항을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은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일단 하드웨어의 회로 분석하기.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 쪽을 나오게 되면 논리회로라고 하는 과목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논리회로, 그 다음에 순서 논리회로 분석 같은 거라든가 설계, 그 다음에 우리가 롬이나 뭐 EEP롬, 뭐 SROM, SRAM, 뭐 DRAM,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러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소자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와 관련해서 어떤 성능 및 구조를 분석하는데, 뭐 인베디드 우리가 프로세스를 위한 어떤 기계 프로그램을 분석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분석하고 최적화를 시키거나, 아니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아니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는 하드웨어 모듈 사이의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리얼 버스라던가 뭐 패러럴 버스, 그 다음에 I2C라던가 뭐 SPI라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시트를 분석해서 주변 장치 상태를 읽거나 입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럽트 방식과 뭐 DMA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단순 입출력, 뭐 스캐닝 입출력, 시리얼 포트, 타이머, 그 다음에 각종 센서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인베디드 하드웨어 쪽에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일단 파이프라인,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CPU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명령어를 가져다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리스크하고 RISC라고 하는 프로세서와 C스크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X86,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PC에 사용하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콤플렉스, 명령어가 좀 복잡한 것들인데, ARM이라든가 이런 CPU는 우리가 리스크 기반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기반의 어떤 CPU들은 명령어들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크기 제한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 어떤 구조가 일정하니까 미리 한번 싹 보고요. 얘가 어떤 건지 보면 나중에 실행할 때 얘를 먼저 할지, 지금 있는 거를 먼저 할지, 아니면 다음 걸 먼저 할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한번 봐보고 얘를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실행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파이프라인, 명령어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일단 인출, 해독, 실행 데이터 읽기가 있는데, 인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얘를 해독하고 어떤 실행하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단계는 기본적으로 인출, 해독, 실행 요게 되고요. 정답은 4번 데이터 읽기는 3단계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단계 파이프라인, 뭐 4단계 파이프라인, 5단계, 6단계, 7단계 뭐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구분을 더 나눠서 세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순차적으로 실행하거나 할 때 좀 더 우리가 조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밉스 같은 어떤 CPU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5단계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령어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읽고 해독하는 게 아까 디코더였죠. 패치, 디코더, 실행을 하고요. 메모리에 접근해서 결과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읽고 있을 때는 다른 걸 못 읽겠지만, 실행하고 있을 때, 해독하고 있을 때는 명령어를 우리가 뭐 패치하고 디코드 할 때 패치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을 때 여기서 또 디코딩하고 패치하는 식으로 여러 개를 병렬로 순차적으로, 패치하는 애는 계속 패치하고 디코딩하는 애는 계속 디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 바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보면 16비트 버스폭을 갖는 메모리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RM의 명령어들이 16비트로 압축이 되어 있는 명령어 세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ARM CPU는 우리가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우리가 여러분들이 ARM CPU 같은 경우는 64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초창기에 이 ARM이라고 하는 CPU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컴퓨터는 16비트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밖에 세상에서는 다 16비트 쓰는데 혼자 32비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안 맞겠죠. 그래서 32비트에서 16비트를 지원하게 했고요. 요즘은 다 64비트를 쓰니까 64비트에서 32비트를 지원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32비트에서 16비트를 지원하는 명령어 세트를 이 중에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썸모드라고 부릅니다. 썸모드. 그래서 우리가 일단 ARM 플러스 32비트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ARM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썸모드가 있게 되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들과 관련해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면 FIQ, Fast Interrupt Request. 그래서 interrupt가 요청이 되면 얘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게 FIQ가 되고, interrupt를 바로 처리해주는 게 IR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빨리 처리해주고 얘는 보통 속도로 처리해주는 게 우리가 이 IRQ인데, interrupt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실행 중에 뭔가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더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 게죠. 예를 들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다가 뛰쳐나가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 불이 벨이 잘못 울렸다. 그럼 다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뭔가 전화가 오면 지금 같은 경우 전화 안 받겠지만 긴급한 전화다 그러면 잠깐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중간에 어떤 게 걸리는 거를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외 상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예외 상황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일단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장치는 우리가 MMU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를 매핑할 때, 이 CPU가 메모리를 접근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드웨어이고, 그 다음에 ARM 프로세서는 30비트보다 64비트가 있는데 얘를 덤모드라고 부르고요. 64비트하고 32비트를 썸2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64비트 CPU이기 때문에 덤2라고 하는 모드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중앙처리장치 구성요소 중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분기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내용을 변경시켜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분기, 내가 뭔가 실행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실행해야 된다고 하면 개로 점프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밑에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명령어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누상기, 인덕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용어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쉽겠지만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답을 먼저 보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뒤를 봐보면 일단 이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명령 계수기가 지정하는 번지에 기억되고 있는 명령을 호출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잠깐 두는 특수 목적 레지스터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명령을 실행할 때 현재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점프를 하는데 지금 바꾸면 안 되죠. 다음 걸 바꿔야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소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누상기는 우리가 어떤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산 결과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저장하는 게 누상기가 되고, 인덱스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열 같은 거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접근할 때 이 접근의 시작 위치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CPU 안에 보시면 이러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 같은 걸 배우셨으면 아마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VHD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HDL은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 VHDL은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별은 콜론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시 이후에 해당 줄은 주석 처리가 된다. 문장의 첫 글자는 숫자 또는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시 언어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VHD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텐데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분은 마찬가지로 시 언어처럼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대소 문자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구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주석이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숫자나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일단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 그래서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는 하는데 물리적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로 꼽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상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뭐 접근 시장의 단축이냐?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로 매핑해 사용을 하면 얘를 통해서 얘를 접근해야 되니까 실제 피지컬한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건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족한 메모리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단위를 탐색할 수 있다. 단순히 주수지정 반색을 사용한다.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 정답은 부족한 메모리를 우리가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는 실제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용량, SSD에 있는 용량을 추가해서 메모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하는데 이 주 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페이징이라던가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맵드 I/O 방식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메모리 맵드 I/O는 메모리를 우리가 매핑해 가지고 I/O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특정한 공간을 요러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USB라던가 아니면 시리얼 버스라던가 이러한 곳으로 사용하면 이러한 어떤 장치들을 접근할 때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메모리처럼 입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사용하기 쉽겠죠. 그래서 주 메모리 일부 영역을 I/O 장치의 레지스터와 매핑하는 방식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맵드 I/O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장치, 그래서 메모리의 장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I/O 장치로 연결한 장치이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가 메모리 사용하는 것처럼 외부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메모리의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맵드 I/O가 있고요. 이 메모리의 입출력 방식과 약간 또 다른 게 바로 I/O 맵드 I/O입니다. 그래서 I/O 맵드 I/O는 I/O 장치를 위한 공간과 메모리를 위한 공간을 따로 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접근하듯이 장치들을 접근할 수가 없고요. 별도의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코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전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는 다음 중 더하기 빼기 루프 3가지 명령어인 CPU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가지 변수의 값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원래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특정 패턴을 찾는 연산을 할 수 없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나누기 빼기 연산의 일정 루프를 반복해서 그 목만 할 수 있다. 아니면 곱하기를 일정 루프를 반복해서 그 값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보면 그렇죠. 2가지 변수값만 더하고 빼기가 가능하진 않죠. 왜요? 반복이 있으니까 여러 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특정한 패턴을 갖는 것도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을 할 수가 있죠.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AR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우리가 뭐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앞쪽과 뒤쪽에 뭔가 시작을 하거나 어떤 끝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 1, 2, 3, 4, 5, 6, 7, 8 8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8개의 데이터 비트
논 페리티 비트.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없고, 그 다음에 정지 비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시작 비트는 항상 로우이고, 정지 비트는 항상 하이이다. 로우이고, 하이이다. 그 다음에 0에서 255의 값을 그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8비트니까 2의 8승이면 기본적으로 256이니까 우리가 0에서 25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은 상위를 먼저 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틀린 점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UART는 최하위 비트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UART를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답이 4번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면 데이지 체인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체인의 형태로 연결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주소인가, 데이터인가, 인터럽트 신호인가, 확인 신호인가 인데 데이터라든가 주소 같은 경우를 체인으로 연결을 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우리가 인터럽트 확인 신호가 기본적으로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지 체인 방식은 하드웨어죠. 우리가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직렬의 어떤 순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 신호를 체인으로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할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지 체인 방식과 관련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는 이 서미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트랜듀서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 서미스터는 우리가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변화가 되면 전압이냐, 전류냐, 저항이냐, 캐패시터냐 이 중에 하나가 변화하게 되는데 일단 정답은 저항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전기의 흐름을 조금 뭔가를 막는 소자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저항에 따른 물체가 일단은 변경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 저항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 전압이나 이 전류의 양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 온도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뭐 높으면 뭐 저항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 전기가 적게 흐를 거고 이 저항이 낮아진다고 하면 전기가 많이 흐를 텐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온도 변화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미스터를 열 가변 저항기라고 부르고요. 열에 따라서 가변으로 저항이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죠. 주위 회로구의 전류가 일정하게 오르건을 방지하거나 혈액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너무 또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충전을 막게 되는데 이러한 쪽에 이런 걸 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을 보면 다음은 난드 게이트로 구성된 논리수 회로이다. 입출력이 A, B이고 출력을 F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논리 회로의 등가 회로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A하고 우리가 B를 난드를 했을 때 얘를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두 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F죠. F로 들어가서 F로 나오는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난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바로 이 등가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단 게이트 회로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OR 게이트나 아니면은 뭐 AND 게이트나 앞에 낫이 붙어 있죠. 난드 게이트가 구성 회로를 기본적인 다단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다단 게이트를 우리가 합성했을 때 이런 식의 우리가 합성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을 두 개 집어넣고 난드를 쓰게 되면 바로 낫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나로 넣어가지고 입력을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AND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는 곱하기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면 OR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난드 게이트 하나 가지고 나트를 만들 수도 있고 난드 게이트 두 개 가지고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고 난드 게이트 세 개를 가지고 OR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등가 회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진수에 대한 8421과 2421 코드에 대해서 맞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나오죠. 3을 우리가 8421로 하면 11이 되고요. 5는 우리가 111, 그 다음에 7은 1111, 그 다음에 9는 이렇게 되는데 5 같은 경우는 0101이 되니까 2번이 아닐 것 같고요. 7이고 9는 맞죠.
그렇죠. 여기는 맞죠. 그 다음에 2, 4, 2, 1을 봐야 되는데 2, 4, 2,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2, 4, 2, 1이니까 여기 7이 될 거고요. 2, 4, 2, 1이니까 2, 4, 2가 되죠.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8, 4, 1과 우리가 2, 4,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5비트부터 1의 보수로 계산하는 게 바로 2, 4, 2,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까지는 동일하고요. 5부터 얘는 0101인데 얘가 1011로 바뀌고 그 다음 7이 0011인데 얘는 1107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9는 1001인데 얘는 111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BCD 코드 그 다음에 841 코드, 241 코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와이파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와이파이에 대한 우리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인데 네트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지칭한다. 맞죠? 이더넷의 가장 대표적인 이더넷은 초강대역 무선 기술이다. 이더넷이 무선인가요? 아닌 것 같죠? 이더넷은 CDMA CD 방식으로 사용한다. 맞는 거고요. 와이파이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무선 접속 AP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접속 장치를 설치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정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와이파이는 이 전자기기들이 무선 내내 접속할 수 있는 기술로 주로 2.4GHz 내에서 5기가의 무선 대역만을 사용을 하고요. 이더넷은 우리가 유선입니다. 무선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선을 연결할 때 이더넷 통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답은 우리가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면 일단 BCD 356에 대해서 이 BCD 코드를 구하면 무엇이 되느냐. 이 BCD는 3을 먼저 우리가 이진수로 구하면 0011이 되죠. 5는 0101이 되고 6은 0110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3, 5, 6을 각각 숫자별로 이렇게 나열한 게 BCD 코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BCD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숫자별로 이진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놓는 게 바로 BCD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15부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선택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이 CPU 이용률, CPU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세서에 실행할 때 CPU 할당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서를 CPU에 더 많이 할당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애를 더 많이 할당해야겠죠. 그 다음에 총 처리 시간 어떻게 되고 대입 시간은 응답 시간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CPU를 얼마큼 이용하는 거하고 처리 시간하고 비슷하겠죠. 얼마큼 많이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응답하느냐. 얼마큼 빨리 끝내느냐인데 대입 시간은 그냥 집어넣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프로세스 이용률, 처리율, 반환 시간, 소요 시간, 대기 시간, 반응 시간, 응답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그 CPU를 스케줄링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를 보면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게 되는데 이 JK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는 T 더하기 1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문제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의 not Q와 그 다음에 K not의 Q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입력이 J하고 K로 들어갈 때 Q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진수 연산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래서 2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얘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앞에 걸 빌려야겠죠. 그러면 2, 0, 0, 0이 되는데 하나 빼니까 1이 되고 여기는 그냥 1이 있는 게 내려오고 여기서는 1이 빠졌으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0이 되는데 1이니까 앞에 하나 걸 빌려야겠죠. 그래서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될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걸 빌려야겠죠. 그래서 1111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 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가 없으면 앞에 걸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와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에 이 블랙박스 검사, 화이트박스 검사가 있는데 이 화이트박스는 안에를 안다고 가정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블랙박스는 안에 거를 모른다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각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을 입력하는 검사이다. 그 다음에 동치 분할 검사는 논리적인 조건과 대응하는 행동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검사 사례를 설계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결함, 성능 결함, 초기화와 종류 이상 결함 등을 찾아낸다. 그 다음에 경계값 검사는 입력 경계값 사이에 발생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검사 기법이다. 그래서 뭔가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2번 동치 분할 검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동치 분할 검사는 내부적인 게 아니라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동등 분할 검사라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 검사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동들 분할 검사는 일단 프로그램 입력 도메인을 테스트할 때 산출되는 데이터 클래스를 분리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기법, 오류 예측 기법, 원인과 결과 기법, 그래프 기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진행 테스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관련된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RM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드폰이나 스마트 TV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세서가 ARM이죠. 그래서 ARM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비디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지스터 중에 레지스터 문제가 아까도 있었는데 여기 또 나왔죠. 그래서 복귀할 프로그램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무엇이냐? 스택 포인트는 스택의 위치이고 링크 레지스터, 그 다음에 PC는 아까 현재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이고 커런트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니까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루틴, 함수를 불렀을 때 이 반환될 위치를 우리가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하면 함수가 끝나면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 앞에 설명드렸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뭔가 스택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 스택의 위치,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과 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램과 롬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장치, 전원이 끊어져도 기억된 내용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는 바로 플래시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록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저장도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사라져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외장 장치로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롬은 우리가 프로그래머블 롬인데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롬이고요. D램은 우리가 일반적인 메모리죠. 그래서 계속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전기가 나가면 저장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이 P롬은 얘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기록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제이고 이 플래시 메모리가 램과 롬,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하는 형태의 어떤 이러한 기억장치로서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러한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요. 이러한 어떤 인베디드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들, 특히 우리가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불, 논리, 그 다음에 어떤 CPU, 특히 ARM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